안녕하십니까. 김능구와 김은숙의 정치와 알려주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한 고비가 넘어선 듯 하는데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는 의료 파업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4일이었죠. 이게 18일간 진행됐던 의료 파업이 드디어 정부와 이 의사들이 이렇게 협상을 타결을 해가지고 지금 다들 현장 복귀를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한 조간에 또 나왔지만 이렇게 많은 수를 차지하는 전공의들이 이제 복귀를 위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맞습니다. 위해서 뭐 줄을 서 있다.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조금 나이가 계신 분들은 옛날 2000년도의 의학 분업 그때도 좀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어쨌든 그때도 하여튼 이 더운 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온 국민들을 좀 불안에 떨게 하고 했더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결론은 뻔했잖아요. 네. 이게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이런 거였는데 사실상 그때 했던 어떤 결론들이 또 이번에 의료 파업의 기본적인 동기가 됐지 않나. 그러니까 파업은 통한다. 이런 부분이 그때 학습되지 있던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번 의료 파업이 왜 일어났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잠깐 그 전에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파업이 DJ 정권 때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정권 때 있었습니다. 그래야지 근래 민주화된 이후에는 세 번째인데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첫 번째는 의학 분업이 주제였죠. 그래가지고 그거는 정부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그게 일반화돼 있는 상황이죠. 지금은. 그런데 두 번째는 원격 의료를 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 파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의사들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원격 의료는 들어가 버렸죠. 그런데 이 상황이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 전국되면서 원격 의료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얘기가 되면서 이번 주제에도 네 가지인가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1대1의 구조인데 사실은 한 번은 정부가 이겼고 한 번은 의사 단체가 이겼고 그 다음에 이번에 세 번째인데 사실 이번 세 번째는 코로나 전국이라고 하는 독특한 환경에서 이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승자가 누구일지는 알 수가 없어요. 문제는 결국은 국민들이 승자가 돼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아직은 잔불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것 중에서 2000년 이 파업이 이게 의약분업 파업이 정부의 승리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게 다른 해석을 한 사람들도 많아요. 뭐냐면 의약분업 자체는 사실상 세계적인 흐름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들이 실질적으로 의약분업 자체를 갖다가 반대해서 투쟁했다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이게. 그런데 파업의 결과 이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그때도 역시 중요했던 문제였어요. 그런데 의사가 늘어나면은 가행 진료가 우려된다라는 명분하에서 당시에 협상을 해서 합의를 한 끝에 3,253명이었던 의대 정원을 갖다가 줄이기로 합의를 본 겁니다. 줄이기를. 그래서 2006년도부터는 3,058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이 의대 정원 확대가 바로 줄어든 3,058명을 이게서 400명씩 늘려서 3,458명으로 10년간 하면 한 4,000명 정도가 정원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2000년 의학분업도 자기들한테는 패배의 역사가 아니고 의사들 입장에서는 성공의 역사래요. 지금 국민의힘에 이번에는 선거에서 낙선했지만 사선 의원은 신상진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 당시에 비상대책위원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 파업이 끝나고 나서 의사협회 회장이 됩니다. 2번이나 연임하고 그리고 이 그 후광으로서 이 당선까지 그 가게 되는데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것을 갖다가 자기들은 승리의 역사로 기억하지 이게 뭐 정부가 승리하고 정부는 의약분업은 간철을 시켰죠. 시켰지만 의사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요구를 간철시켰던 겁니다. 아니 그래서 사실은 그 과잉 의료라고 하는 게 핵심 키워드잖아요. 이때는 의학 분업이 명분이 과잉 의료였어요. 그래서 의학 분업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의사협회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왜 약사들만 있느냐 이런 논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밀리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딜을 한 거죠. 의학 분업을 하는 대신 의사들이 요구하는 정원 문제로 관철해달라라고 했는데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둘 다 이긴 건데 관철시키는 의학 분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정부가 승리했다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불신의 골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왔다는 거죠. 20년째. 그런데 그 중간에 정부가 일정 정도 컨트롤을 할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불거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보건복지부라든지 여당에서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내건 4대 정책, 이 의대 정원 확대, 그리고 공공의대 신설, 처약급여, 원격 의료 이 부분들이 이 제대로 된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의협에서 비판하고 있는데 실제로 많은 기간에 걸쳐가지고 긴 기간에 걸쳐가지고 수많은 논의를 해왔던 사항들이잖아요. 예, 의사협회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아는 게 의사협회에서 그 말하는 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어느 도단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2000년도 의학분업 그때부터도 항상 이 의대 정원 문제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가 아니 사법개혁적 차원에서 이 로스쿨로 변해가지고 이게 그 변호사들이 한 해에 1000명씩 이렇게 배출되도록 하는 이게 또 얼마나 본래 법조계에서는 반발이 셌어요. 그 정원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그래서 사법개혁을 뭐 OIS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겨우 지금 이제 이 시작하게 됐던 건데 이 마찬가지도 이것도 그래서 이번에 이 의사들 파업 자체에 대해서 이게 자기들 밥그릇 지키기냐 하는 비판이 있는 것도 이 의대 정원수가 확대되면은 자기들이 누릴 몫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런 어째 보면 좀 단순한 이 논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센 거거든요. 이게 자기들의 어떤 생명을 담보로 해서 환자들의 이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의사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게 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의료 파업에 나섰던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해하고 참 깝깝해하고 이럴 겁니다. 그 사람들 입장을 좀 한번 들어보죠. 아니 그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는 게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밥그릇 싸움이에요. 모든 행위가. 그런데 밥그릇 싸움을 엉뚱하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그게 악이라고 치부하는 게 본질적인 문제인데 사실은 자본주의가 이기주의라고 하는 그 이기주의의 틀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시장이 사회를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그게 너무 과하면 안 되겠지만 그건 적절하게 움직여요. 그런데 밥그릇 싸움이기 때문에 병원 늘리는 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 자본주의라는 부분으로 뭐 모든 부분이 그래 갈 수밖에 없는 건데 본질적인 문제니까요. 예, 그러니까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 논쟁하고 싶은 마음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아니라 저도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은 현재 그 자본주의는 오랜 역사를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산업혁명 시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전에 뭐 중상 자본주의부터 쭉 있는데 이 자본주의가 이제 갈수록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변모해 나가면서 발전해 나가면서 어쩌면 이념 체제로는 사회주의를 이겼죠. 이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자본주의는 야수적 자본주의의 어떤 자본주의의 본성이 이 현재 시점에서 이게 수정 보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전부 다 전 세계적으로 공유가 된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은 의료, 교육, 주거 이런 부분에서는 이거는
이 공공성이 강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특히 이 의료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생명을 갖다가 이렇게 이 좌지우지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 측면에서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밥그릇 사회가 자본주의 본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제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사회 활동을 해서 밥그릇을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격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밥그릇 싸움은 기본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그 민노총도 그렇고 서로 모든 집단들은 밥그릇 싸움입니다. 그게 선진국에서는 로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양성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나치게 명분론이 강해져 가지고 마치 의사가 허준 같지 않은 의사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게 문제라는 얘기고, 본질적으로는요 밥그릇 싸움은 다 깔려 있는 건데 문제는 이게 얼마나 의료인의 공공성을 사회에서 컨센서스를 부합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처음에 이 논의가 있었을 때 의사는 공공재라고 하는 복지부의 저기 고위 관료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장관이 이야기했죠. 네. 아니죠. 그때 무슨 본부장인가 얘기했고 그것을 또 확대 재생돼서 됐는데 장관이 이게 밝혔어요. 그래서 공공재냐? 그럼 공공재라고 하면 의사를 국가에서 그 지원을 해야 하는데 왜 의사들 그 고액 등록금을 내면서 하게 놔뒀다가 결과적으로 왜 쓰임새에 있어서는 공공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게 처음에 논쟁거리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고, 문제는 지금 정원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잖아요. 정원 문제가 뭐냐면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의사들이 굉장히 인구 대비 적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좋은 의료 시스템이 우리 세계가 인정하는 의료 시스템 왜 가능했느냐 하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도시 집중이에요. 도시 집중에 있어가지고 우리 그 동네 가면은 언제나 우리 앞에 나가면은 의사들이 완전히 널려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의료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 이게 첫 번째 문제 있는 거고, 벽지에서의 이 부분은 의사 정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벽지로 의사가 더 많이 뽑으면 뭐하냐고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현장에서 그 벽지에서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줘야 하는데 그건 정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센티브가 됐던 아니면은 다른 방향의 이런 게 됐던 그런 논의를 먼저 하지 않고 의사만 늘리겠다고 얘기하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왜 진짜 본질적인 걸 회피하고 정원에만 자꾸 손을 대려고 하느냐라고 하면 반발을 하는 거죠. 이 본질적 문제를 갖다가 회피하려는 게 아니고 이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대 신설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이 진행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핵심은 금방 이야기하신 그 부분들이 어째 말하면 뭐 의료 원가 보전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은 뭐 그 속에서 의료 수가가 제대로 이렇게 뭐 높여달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제대로 책정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이게 그래 된다면은 오히려 지금 현재 지방 의사 부족이라든지 어떤 이 비인기가 이래 되면은 그러니까는 실제는 우리 생명에 굉장히 중요한 뭐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비인기가 수가가 워낙 낮음으로 해서 회피한다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의료 개혁이라고 그럴까요? 이 의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저는 공공의료라고 봅니다. 공공의료. 이 공공의료라는 게 우리나라는 상당히 좀 낯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에서도 어떻게 말하면 이번 코로나19로 나타난 가장 천박한 자본주의가 미국이거든요. 근데 모든 것이 미국을 갖다가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이 일상적으로 생각 들어요. 지난번에 우리 JTBC의 그 차이난 클래스에서도 이렇게 김누리 교수가 이야기했지만 교육 문제에서도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이 대학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고 등록금도 이렇게 그 국가에서 다 부담을 하고 그리고 생활비까지도 좀 준다는 사실 보고 이게 무슨 꿈나라 이야기인가 싶을 정도였잖아요. 그게 결국은 알고 보면 유럽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유럽도 굉장히 자본주의와 그 이런 여러 가지 부익 불평등 뭐 불평등 문제가 셌었는데 이것이 이 유럽의 어떤 사회 혁명을 이끌었던 68 혁명이 이루어지고 그 혁명의 어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런 사회개혁을 해온 결과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럼 우리한테도 지금 이제 보면은 우리는 공공의료에 대해서 무슨 보건소 이런 데 가서 한 번씩 예방접종 어르신네들이 좀 싸게 맞는다. 이 개념밖에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유럽이나 이렇게 이 선진국, 이렇게 OECD 선진국에서 봤을 때는 거의 90%가 공공의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으로 보면은 의료기관 수에 보면 5.7%밖에 안 돼요. 병상수로 보면 10%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 개념 자체가 낯설고 겪어보지 못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이 의사들이 밥그릇이 아니라 그거는 뭐 이렇게 이 자연스러운 그다 자본주의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의사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 사람들이 추천하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뭐 이유도 있고 금방 말한 대로 제가 말한 대로 그 자기들의 어떤 원가 보전 그리고 그런 면에서 수가 조정 뭐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의료 체계 개선 뭐 이런 부분들이 따라가겠지만 저는 근본적인 국가 정책에 있어 가지고 저는 공공의료를 이제 공공의료라는 깃발을 바로 세우고 전체 의료인과 그리고 시민단체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이 부분들을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게 감당해낼 것인가 저는 그 논의에 들어가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나라가 공공의료가 없다라는 거는 사실은 공공병원이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해요. 그러나 우리나라 의사들은 대부분 의료 시스템에서 공공화돼 있어요. 의료 시스템의 의료 보험 시스템에서 민간 병원들이 다 우리는 저기 민간 병원이 이익을 내는 민간 병원이 법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일반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의료보험이 다 구속돼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전제돼 있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우리 학교 다닐 때 정책학과 교과서에 보면은 공공과 민간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의료 시스템입니다. 의료 시스템에서 영국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이 다 인도를 딴 데로 빠져나가지고 질이 굉장히 떨어져요. 제가 특파원 하는 친구를 얘기 들어보면은 병원에 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코로나 사태가 있으니까 엑소더스 하듯이 그 사람들이 다 국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럽이 공공성이 있는 겁니까? 대한민국이 공공성이 있는 겁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진짜 공공성이 있는 거다. 지금 시스템이 굉장히 공공성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우리는 미국 스타일이 아닙니다. 미국은 돈 없으면 병원도 못 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굉장히 고 퀄리티의 그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금방 말한 이 의료 수가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뭐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 의사들은 뭐 제 주변에 한 사람도 이번에 뭐 파업에 개원이들은 10%밖에 참여 안 했다 그러죠. 예. 근데 개원이었는데 이분이 작파하고 미국 가가지고 의사 시험을 다시 쳐가지고 의사 활동을 제가 왜 그러냐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시고 나서 그랬더만 하는 이야기가 뭐 이건 좀 가장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하루에 100명을 진료를 봐야만이 이게 제대로 이렇게 그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그 단원 성품은 굉장히 착한 사람인데 정말 자기는 우리 어떤 병원들 가보면은 거의 뭐 1분도 안 돼서 다 이렇게 환자 진료가 끝나고 막 거기 자기들 말하면 의료 수가가 낮기 때문에 그 정도 돼야 이게 운영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본인의 어떤 그 체질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이렇게 그것도 문진도 하고 나누고 하다 보면은 항상 5분 이상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가 될 수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현실도
이 정부 당국도 저는 잘 알고 있다고 봐요. 그게 하루아침에 그 벌어진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 수가 문제, 그런 문제에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보면은 이 비급여 진료를 이렇게 그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그리고 동네 병원들 같은 경우는 그 쓸 필요 없는 감기는 항생제가 필요가 없대요. 그 모든 걸 다 알면서도 항생제 처방을 갖다가 늘 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제의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파업을 갖다가 서로 지금 그 이야기한 부분도 약간은 서로 그 다른 점이 있죠. 이 원점에서 재논의한다. 이 부분을 이 의협 회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본 정책, 내놓은 정책 철회다. 그 이야기하는 거고, 네. 이 정부 이 여당에서는 특히 여당의 김성주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보건복지 민주당 여당 간사거든요. 간사가 나와서 무슨 소리냐. 이거는 그 부분들을 제출된 어떤 안을 가지고서 함께 논의해서 거기에서 보완 수정을 한다는 거지 처음으로 완전히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러니까 김성주 의원 발언에 또 의사협회는 발끈해가지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단체 행동을 재검토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아까 말한 대로 지금까지 뭐 20년 이상 이렇게 누적되어 온 문제였던 그건데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접하는 실제적인 소비자, 환자인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는 이렇게 보면 이쪽 말이 맞는 것 같고 저렇게 보면 저쪽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들 여론의 대세는 현재 그 의사 파업을 갖다가 진행했던 의료진에 대해서 의료진 중에서 의사들한테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비판의 눈초리가 있는 것은 사실인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건 맞는 말씀이 여론조사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정말 정부에서 이건 잘 봐야 하는 게 모든 파업의 국민들은 그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공공성이 강한 영역에 있어서의 파업은 기본적으로 색안경을 끼고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절대적인 압도적인 그 수가 아니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 국민들이 보기에 뭐 너무 어렵고 그래서 뭐 이렇게 지나가는데 뭔가 설득력이 있으니까 그래도 뭐 30-40% 정도가 의사는 뭐 지금 이 상황에서 코로나의 전쟁 와중에 이러면은 10대 9가 나와야 아니 그 9대 1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은 30-40% 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의사들의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깨우치고 그들을 설득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파업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신뢰가 없었다. 왜 신뢰가 없었느냐? 소통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아니 어떤 정책이든지 무신분립이라고 그러잖아요. 신뢰가 없이 설 수가 없어요. 정책도 설 수가 없고 정부도 설 수가 없고 국가도 설 수가 없습니다. 신뢰를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든 작업인데 지금 20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갑자기 의사협회 너 나쁜 놈들이야 밥그릇 싸움 하는 나쁜 놈들이야라고 적을 만들어 놓고 국민의 그 타도의 적을 만들어 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하면은 대체할 게 없잖아요. 변호사 같은 경우야 민변이 있는 거고 이게 문과에서는 법조인들이고 이과에서는 의사들이 그 파워 엘리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파워 엘리트들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 변호사, 법조인 같은 경우에는 민변도 있고 뭐 나라 정책 연구회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쪽에 대체 세력이 있어요. 의사협회 같은 경우는 대체가 안 돼. 이번에도 그래서 대체를 하려고 뭐 한의사협회 무슨 의료 지원도 하고 뭐 이렇게 한 정책이 나왔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빌미가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게 맞나? 대체가 되나? 그래서 대체할 수 없는 그룹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명분을 줘가지고 설득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서로 윈윈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처럼 합의문이 끝나자마자 여당의 간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한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잉크에 마르기도 전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책임 있는 정책 당국자들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지금 의료 파업 협상 타결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 이 여당 내나 시민단체에서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게 인데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김성조 의원은 해당 상임위에 여당 간사니까, 간사는 실무 책임자잖아요. 간사니까 자기는 그런 이야기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뭐 했던 거고.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이번에 이 협상 타결문을 갖다가 가만히 보면은 그런 해석이 가능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이 논의 진행 중에서는 어떤 이 정책을 새롭게 추진을 못하도록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논의 중, 이 협상 논의라는 것은 한쪽이 안 끝나면 계속 논의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려운 거 아니냐. 이게 당분간은. 아니, 당분간을 넘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넘어간 거 아니냐. 지금 이 정책은. 이런 어떤 문제 제기들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한정혜 정책위 의장이 이제 새 지도부가 생기면서 정책위 의장을 맡아가지고 이 일을 이제 주도를 했었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문제 제기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이낙연 당대표에게도 과연 이것을 봉합하는 것이 어떤 능사였느냐, 아니면 이 부분들을 정말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리고 의료개혁 차원에서 이 의사뿐만 아니라 의료진 정부와 그리고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서라도 이게 필요하다면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의 일부분을 저는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 간사로서 저는 이 입장 표명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명확해진 게 뭐냐면 정부와 의사들 간으로서는 풀릴 수 없다. 이게 분명해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도 이렇게 이 사회적 대타협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야의 어떤 여야 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이 정세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정세가 필연적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야 정은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거 말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전부 다 어떤 2만 불, 3만 불에서 더 이상 고비를 넘겨서 올라가는 데는 다 사회적 대타협을 다 봤거든요. 노동 쪽에서도 어떤 자기들도 양보하고, 맞습니다. 기업 쪽에서 마찬가지로 하고, 이런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이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는 말로는 여러 가지 제기가 됐지만 실질적인으로는 제대로 되기 어려운 거죠. 지금 노사정위원회 뭐 이런 부분들이 경사노위 지금은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요 의료개혁 문제도 사회적 합의기구가 필요하다. 이게 이 정부 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의사, 간호사, 뭐 예를 들면은 기업 노조까지도 포함되는 이런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이 의료라는 것은 공공성을 띠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공공 의료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강화해야 된다 하면은, 지금 이제 거의 10%도 채 안 되는 부분을 예를 들면은 20%, 30%, 50% 가는 그러한 마스터 플랜을 짜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그 부분에서 담당하는 어떤 이 조직과 함께 그 부분을 협의하고 논의하고 또 우리 실정에 맞게끔 이렇게 해나가는 이런 지난한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 그런 일들을 갖다가 이번에도 절차의 문제에서는 저는 정부가 요걸 좀 먹어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논의는 계속 해왔지만 이 부분을 어떤 정책을 내놓기 전에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갖다가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코로나19에서 공공의료가 필요하다, 의사 정원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이 명분, 이게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밀어붙였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방향성과 내용은 맞는데 이번에 역시 최저임금제와 마찬가지로 그런 절차적인 어떤 이 타당성, 이 부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예. 그 어제 주호영 그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서 제안한 게 여야 의정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노사정위원회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노사정위원회도 항상 모두가 합의하는 합의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노 쪽에서는 노 쪽 끝까지 반대하고 사 쪽에서 사 쪽대로 반대하고 그런데 일단 인정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 판을 깨지 않는 한은 그건 다 인정하는 걸로 인정하는 걸로 양쪽에서 인정하는 걸로 전제를 하고 그 정책이 밀어가는 건데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불만은 다 있습니다. 의료 개혁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측과 이번에 파업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사 쪽에서 파업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극단적이 있는데 적어도 국회하고 의사협회 정도에서 합의를 하는 것들은 서로 인정을 하면서 가야지 이 극단을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합의하는 주체들은 앞으로 전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조호영 대표가 얘기했듯이 여야 의정이 됐던 뭐 다른 형식이 됐던 공공 분야에서 국회는 모든 갈등들을 용광로 같이 넣어가지고 해법을 만드는 데가 국회인데 그런 면에서 국회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당사자들의 불만들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좀 다독이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 특히 지금 코로나 이 전국에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적어도 정치권이 이 부분들은 해법을 내야지 갈등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아까 극단 뭐 양극단을 갖다가 이 존재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중간적인 이렇게 조정해낼 수 있는 정부와 의협 같은 부분의 그 합의를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지금 그 문제에서 현재 이 전공의들의 문제 이게 그리고 의대생들의 그 국가고시 거부 이 부분들이 그 정부가 한 2차례 정도 이렇게 그 연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거의 뭐 14%밖에 지금 이 신청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가 뭐 그다음 배려는 없다고 정부에서 강경하게 나오고 있지만 제 생각할 때는 한 해에 한 3,000명 정도의 그 의사들이 이 새로운 의사들이 이렇게 확충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각 병원에 이런데 인턴이나 이렇게 가고 보건 뭐 이렇게 보건소 보건의로 가고 그다음에 군의관으로 가고 뭐 이러는데 이 3,000명의 그 충원이란 게 기본적인 시스템에서 우리 의료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 자기들이 의대생들이 국가고시를 갖다가 거부하고 나왔다는 것은 저는 그 자체는 예를 들면은 이 본질적인 문제를 흐리는 문제다. 이게 그랬을 때 아쉬운 게 그 의대 교수진들이 오히려 그걸 갖다가 격려하는 그런 성명을 냈었어요. 이게 지지선언처럼.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아니다. 예를 들면 금방 이야기 하신 한 대로 제가 또 앞에 제안한 대로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의 이 텀을 들여서라도 이렇게 궁극적인 어떤 해결의 어떤 목표와 가정을 세우고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당장에 지금 의대생들이 의사 고시를 통해서 이렇게 배출돼 가지고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이 국가고시를 거부했다는 것은 저는 그 부분은 예를 들면 교수님들이 자기 제자들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그 피해는 이 국가고시 거부한 친구들 다시 다음 내년에 시험 치면 되는 겁니다. 그 친구들 개인적으로는 큰 불이익이 없어요. 이게 그렇지만 그 불이익은 온전히 국민들한테 다 담보되게 돼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저는 차제에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도 우리가 이 의료개혁 차원에서 이 문제를 갖다가 같이 논의하면서 신중하게 하면서 해나가는 동시에 요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당사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의대 교수님이라든지 의협이라든지 또 그 바로 위에 선배인 이 전공의들 이렇게 이분들이 자기들 후배와 제자들을
저는 설득을 하고 그 속에서 정부도 이 국민적 차원에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이런 협의도 필요하다 봐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불이익은 대부분 국민들이 가는데 국민들을 대신하는 게 정부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현업으로 돌아와라 또는 국가고시를 봐라 이런 작업들은 당연히 해야지만 문제는 정부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지금 하는 거는 그야말로 나몰라라잖아요. 이게 옹졸한 복수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지금 그래서 정부에서 못 푼 걸 지금 국회에서 풀었잖아요. 그런데 국회에서 푼 거를 잠부를 할 거는 국회에서는 큰 불을 잡는 거고 잔불 정리는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국회에서의 합의 정신을 해서 대승적으로 시험에 한두 번 더 보면 어때요? 이 코로나 전국에 시험도 국가고시 뭐 학력고사도 뒤로 미루고 이런 상황인데 수능도 미루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턴은 1년이잖아요. 대체가 안 돼요. 그럼 1년에 이 사람들이 뭐 개인이 들어가가지고 개업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문제지만 국가 시스템은 대형 병으로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데 이 인턴은 온갖 굳은 일은 다 하는 그룹들이거든요. 일종의 뭐 크루 같은 개념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복귀를 안 하는 상황은 그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보면 되지만 결과적으로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큰 공백이 생기는 거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제 대승적으로 뭔가 해법을 제시하고 설득도 하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모든 것이 수도권 가미라에 의해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국토 균형 발전이 이렇게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지금 행정 수도 이전 문제도 다시 제기되고 있지만 이 의료 서비스에 있어가지고도 심각하잖아요. 이 지역 의사들의 이 부족 문제. 예를 들면은 뭐 올해 2020년 6월 종로구는 1,000명당 16.29명의 의사가 있는데 이게 강원도 고성 같은 경우는 1,000명당 0.65, 0.45, 250 우리 시, 군, 구 자치단체에서 한 명도 1,000명당 한 명도 안 되는 데가 45곳이나 된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의사의 부족 문제는 이 의사들도 잘 알고 이것도 해결되어야 되는 방향이다. 그런데 지금처럼 공공의대를 설립해가지고 한들 49명밖에 안 되고 정원이 이걸 해결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늘어난 어떤 한 300명 가지고 지역에서 이 10년간 복무하라 하더라도 그것이 인턴 레지던트 지나고 나면 3, 5년 정도 있는데 거기 있다 다 다시 수도권으로 서울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정책으로서는 이게 이 지역의 이 의료 서비스 부족을 해결할 수 없다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은 일리가 있다 봐요. 그래서 우리가 49면 의료 정원에서 폐교됐던 전남의 서남대입니까? 서남대 의대를 갖다가 그 정원을 가지고 할 차원이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는 14개 지방 정부가 모여가지고 지방 공공의료대학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다 이렇게 지역에서 선발된 인원을 가지고서 그 지역에 다시 9년간 돌아가는 이 시스템을 계속 가져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정원 49명의 폐교된 학교를 되살려서 한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궁극적으로는 의사 정원 우리가 합의국에서 다 논의돼야 되고 하지만 국민들이 또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덕분에 캠페인을 다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힘내세요 이거 우리가 격려 메시지도 전 국민이 의료진들에게 의사 간호사들에게 하고 그랬었는데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본 게 정말 공공의료가 부족하다. 아니 기본적으로 의료진이 부족하다. 이걸 갖다 다 체감했잖아요. 이게.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서는 이 의대 정원을 갖다가 50%를 늘리겠다. 이게 뭐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지금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하고 파업으로까지 가고 하니까 국민들이 좀
의아스러운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의사들만의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문제가 있어. 이걸 갖다가 아까 말한 파워 엘리트 측면에서만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자기들의 문제, 아까 말한 의료 수가라든지, 예를 들면은 이게 이 인기가 비인기가 이게 나눠지는 게 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이 뭐야 아까 말한 원가 보존을 못 받으니까 이렇게 비인기가 나눠지고 지역도 안 가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함께 풀어 나가야 된다, 이것을. 아니, 정원 문제는 당연히 논의를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뭐 정원이 부족해가지고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공보위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보위로 지역에 계속 있다가 서울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사실 외국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태리나 뭐 영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보다 의사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서비스는 우리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전국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 엑소더스 하듯이 국내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의사의 수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봐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지역 산부인과가 없잖아요. 강원도 뭐 이런 데 보면은 산부인과 없고 정형외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인센티브를 많이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지역에 내려와가지고 거기에서 돈도 벌고 자기 성취도 이루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접근을 해야지 단순히 사람을 늘려가지고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기본적인 생각인 거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면은 그때 의사들한테 얘기를 해야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인원을 좀 늘려야 한다. 그러면 국민들도 공감할 거예요. 그럼 그 의사들이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순서대로 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이게 저는 거듭 이야기하는 게 어떤 의사들한테 인센티브를 갖다가 줘서 자기들에 대한 원가 보존에 대한 어떤 만족도를 높여서 비인기가도 가고 지역도 가고 뭐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저는 근본적으로 그 의료는 어쨌든 아까 말한 대로 의사는 공공재다는 이야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게 그래서 의료는 공공성을 갖다가 강화하지 안 된다. 10%도 안 되는 우리 그 공공의료 기관을 갖다가 이 유럽처럼 당장에 90% 수준으로 올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매년 10%, 뭐 어떤 경우에는 5%씩 이렇게 올리더라도 10년으로 따지자면 이제 상당히 공공의료가 높아지는 거죠. 저는 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